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1976년에 일본 타이토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아케이드 게임을 출시합니다. 최초로 하이스코어 제도를 도입해서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플레이어들끼리 목표 경쟁을 하게 만든 것이죠. 현재 오락실에서 혹은 게임에서 1등하면 자기 이니셜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Obviously. But I was thinking maybe it could be a game room. You know? I mean, you can buy old arcade games like Space Invaders and Asteroids for $200. The real ones, the big ones. 1980년대를 들어서며 게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요. 먼저 1980년에 마텔에서 가정용 게임 콘솔 인텔리비전을 출시합니다. 일본에서는 남코가 게임 산업에 뛰어들며 아타리 재팬을 인수하게 되죠. 남코는 남성 중심적인 게임 시장에서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피자에서 따온 팩맨을 출시하죠. 팩맨은 게임 캐릭터가 라이센스화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아담 샌들러 주연의 영화 픽셀도 나왔었죠. 개인적으로 이 픽셀 영화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이런 쓰레기일 줄 몰랐어요. 의도적으로 비폭력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팩맨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닌텐도는 원래 화투 등의 도박용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이를 잊고 싶었던 일본인들을 도박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닌텐도는 위기를 겪게 되죠. 이후 22살의 가업을 이어받은 야마우치 히로시 회장은 여러 사업을 전전긍긍하다가 게임 산업에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닌텐도는 타이토의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짝퉁 버전 등을 만드는 식의 쩌리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인재가 닌텐도에 입사하게 되는데 바로 동키콩, 마리오, 젤다 등을 탄생시키며 닌텐도를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이후에 닌텐도와 기존의 게임 세계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에서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프롤로그의 스토리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 게임을 끌어나가는 것이죠. 기존의 게임은 단순히 플레이하는 게임 내에서의 액션만 중요했거든요. 행위에 집중하니까 게임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닌텐도는 이걸 뒤집어버리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한 것이죠. 이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게임이 바로 1981년 닌텐도를 구원하게 된 동키콩입니다. 스토리가 결합된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타리가 망한 이유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닌텐도는 재미뿐 아니라 왜 이 게임을 해야 하는지 인문학적 목표와 당위성을 제공해 준 것이죠. 야수 동키콩에게서 공주를 구출하는 평범한 서민인 나라는 존재가 게임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참고로 동키콩은 닌텐도 내부에서 평이 안 좋았다고 해요. 화끈하게 부시고 하는 슈팅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아니고 주인공이 멋있지도 않았죠. 기존의 주인공인 우주용사나 왕자님이 아니라 배관공이었으니까요. 동키콩은 시험삼아 아케이드 게임장에 한 대 설치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만에 5만 대가 팔려나갔죠. 매출은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동키콩의 주인공 역이었던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1986년에 닌텐도에서 출시한 슈퍼마리오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게임 캐릭터가 탄생한 것이죠. 이후 미야모토 시게루는 만화가였던 장래 희망을 살려 젤다의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소설이나 만화같이 탄탄한 스토리와 세이빙 저장을 통한 성장 시스템, 액션과 게임성을 고루 살려 만들어낸 젤다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유저와 아티스트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천재 뮤지션 제드가 리믹스한 젤다의 전설 리믹스 버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비치도 떠나고 제드도 떠나서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닌텐도는 차례로 수많은 캐릭터를 탄생시켰고 이 수많은 캐릭터는 결국 최근에 대박이 난 포켓몬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닌텐도는 아타리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습니다. 게임의 퀄리티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마음 놓고 닌텐도의 게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닌텐도는 고작 화투 회사에서 세계적인 게임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닌텐도는 1983년 발매한 페미콘과 90년에 발매한 슈퍼 페미콘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세가가 더 좋은 성능의 메가드라이브로 압박했지만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닌텐도는 각종 갑질을 통해 게임 타이틀을 독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중은 이미 닌텐도의 자체 캐릭터들에 친숙해진 상태였고 실소비자들 역시 닌텐도가 킬러 컨텐츠를 이미 장악해 놓은 상태였기에 다른 게임 콘솔, 이른바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집에 게임기가 2대가 있는 집은 많지 않을 테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 게임기를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세가는 닌텐도를 무찌를, 그리고 메가드라이브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 캐릭터를 고심하게 되고,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 바로 바람돌이 소닉입니다. 소닉은 나오자마자 북미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기존의 게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속도감과 플레이 집중도가 필요한 화려하고 스피디한 액션 게임은 없었던 것이죠. 이는 세가의 크리스마스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가와 신작 게임인 소닉을 번들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상품을 내놓은 것이죠. 그렇게 세가는 1991년 크리스마스에 마침내 닌텐도를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닌텐도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플랫폼 소유자로서 로열티, 보험료, 독점 출시 등등 각종 갑질을 일삼아 자신의 이권을 챙겨오던 닌텐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같은 게임을 이 게임기에서도 하고 저 게임기에서도 하는 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더구나 저작권도 희미한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런 닌텐도의 오만함과 아니람은 결국 자신을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